네,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이지안과 나이베이지안에 대해서 프리퀀티스트 이론과 베이지안 이론 두 가지 이 양대 산맥이 통계 분석에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프리퀀티스트 이론이나 베이지안 이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서로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워낙 또 깊은 전통을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애매해서 일찍 끝냈습니다만, 나머지 얘기를 좀 진행을 시키죠. 여기 지금, 그 이메일에서 스팸 필터링 하는 것들을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메일 중에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샘플 데이터의 예예요. 그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스팸 필터 하는 솔루션을 만든다고 할 때 이때 이걸 위해서 어,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죠.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팸 필터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접해 있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할 때 이쪽에 메일 서버가 있고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일 서버로 보내주면 소위 MTA라고 해서 메시지 트랜스퍼 에이전트요. 를 통해서 MTA를 통해서 온 다음에 상대방의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접속하고 있는 메일 서버로 가겠죠. 그러면 이때 보내주고 받은 메일들을 예컨대 5천 통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정상적인 메일이 예컨대 한 4,500통 될 거고요. 한 500통의 스팸 메일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특색을 나이브 베이지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 메일 중에 스팸 메일이 20%였고 80%가 햄 메일이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예컨대 어떤 그 특수한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요. 주고받은 메일들 중에 메일 제목이나 본문에 근데 특정한 단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마 그것이 정상인 경우도 있고 스팸 메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음, 예컨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상당 부분이 스팸이더라. 그 중에는 스팸이 아닌 것도 있더라. 예컨대 금전, 우리말로 뭐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스팸이더라. 그런데 금전이란 단어가 있도록 모두가 스팸 메일은 아니고 정상적인 메일 중에 그런 단어가 포함된 것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 포함 관계가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베이지안 이론으로 적용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확률을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단어가 왔을 때 이것이 스팸일 확률을 알아내기 위해서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을 시키면 여러 가지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이론에서는 사전 확률이나 라이클리후드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것들 뭐이 세부적인 설명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전체적인 모습만 보여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메일 중에 그 단어가 나온 확률, 그러면 근데 5만 통의 확률 메일 중에 여기 예를 보죠. 그러면 100통의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어가 포함된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이 100통 중에 20통이에요. 전체 우리가 가진 샘플 중에 20통이 스팸인데 그 중에 이 단어가 나온 게 4건이 있었고 어, 그 중에 한 경우에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팸은 아니었다. 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던 경우에 스팸
스팸일 확률, 다른 단어가 나왔었겠죠. 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햄메일, 정상적인 메일. 그죠? 그래서 여기 햄메일, 스팸메일은 이게 스팸메일이고 정상 메일입니다. 이 단어가 출연을 했다, 출연을 하지 않았다. 빈도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일단 이것들을 likelihood라는 우도라는 표현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20분의 4, 20분의 16 이대로 되겠고요. 그러면 20분의 4, 20분의 16, 80분의 79, 80분의 1 전체로 따지면 100분의 5, 100분의 95로 이런 식으로 likelihood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스팸이면서 동시에 이 단어가 있는 확률. 그러면 이것들 바꿔서 예컨대 스팸이 전체 얼마였는데 그 스팸이 있을 때의 스팸 메일인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얼마였다라는 것이 지금 이 계산, 위에 있는 이 계산을, 이 테이블을 여기에 적용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스팸일 확률은 이 데이터에 이 공식을 적용해서 보면 이 단어가 나오면 80%의 확률로 사후 확률이 80%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확장해서 보면 이 단어 말고도 다른 여러 개의 단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일을 100통을 분석하니까 지금 앞에서 본 이 단어 이외에도 money나 grocery나 뭐 unscribe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 이런 내용의 데이터들이, 문자들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빈도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의 likelihood를 계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계산을 우리가 사후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것이 W1, W2, W3, W4라면 W1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표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는 not 표시입니다. 예컨대 바이아그라는 그 메일에 나와 있는데 money나 grocery는 나와 있지 않고 unsubscribe라는 단어는 나오고 이 조건일 때 그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여러 조건별로 어쨌든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는 그 단어의 출현에 따라서 스팸인지 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예 이 그림으로 보죠. 그러면 특정 사람이 있고 여러 연결을 통해서 인터넷 저편에 누군가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메일 서버로부터 메일 클라이언트를 예컨대 휴대폰에 있는 메일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서버에 가서 자신한테 왔던 엠박스, 메일박스에 왔던 메일을 끄집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걸 볼 때 자기가 뭐 여러 번 메일에 자기가 연 메일에 나오는 단어를 분석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이블에 맞춰서 이것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60% 이상이면 스팸 메일 창으로 옮겨버리고 그 이하일 때는 정상 메일로 해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표시를 스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알고리즘은 사실상 동일해요. 이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이냐. 앞에 지금 뭐 이만큼 얼마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이때 스팸일 확률이 너무 적지 않아서 스팸이 갖고 있는 특성, 스팸이 아닌 특성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가진 샘플 데이터만 있다면 이것들을 맞추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라이브 에이전입니다. 그때 여기에 이런 것들의 계산이 인디펜던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곱하기의 확률로 아주 단순화돼서 실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나이브 베이지안인데 사실은 베이지안은 굉장히 얘기가 깊습니다만 여기는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것도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네요. 자, 의사결정 트리는 뭐 이런 확률인데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결정 트리는 항상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조건으로 가지 않고 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것은 이 스텝 숫자가요. 디시전 포인트의 숫자가 뭐 10개, 20개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때,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일일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데이터를 주고 이걸 생성시키게 되죠. 대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컨대 공장 자동화나 기계의 자동화 기기 같은 데서 과거에 발생했던 생산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죠. 요컨대 머신러닝에서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결국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부터 이것들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중심이 되는 알고리즘은 이런 인포메이션 게인 그리고 내지는 그걸 계산하기 위한 엔트로피의 계산,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엔트로피의 계산은 셰넌이라는 사람이 발표됐는데 엔트로피는 좀 이런 식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컨대 뭐 까만 공과 하얀 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러면 10개가 있을 때 10개 모두 까만 공, 9개가 까만 공이고 하얀 공이 하나, 8개 2,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아마 2, 1, 0, 8, 9,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그때 이 공식을 이용하면요. 이런 식의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요건데 뭐냐면 엔트로피의 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5대 5일 때 최고값을 가지게 돼요. 엔트로피가. 이 얘기는 엔트로피는 결국 혼잡도라는 얘기고 무언가 전부 까만 공이나 전부 하얀 공일 때는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복잡도가 높을 때 이때가 1이 되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건데 뭐냐면 그 자, 데이터로부터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디 그림일까요? 이 그림을 볼까요? 무언가 데이터로부터 어디 이 상태에서의 이 직전 상태에 엔트로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류를 마친 다음에 엔트로피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앞에 공식에 의해서요. 이 상태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런데 이 격차가 제일 큰 것, 이 격차가 제일 큰 요 기준을 제일 상위에 높이는 방식을 씁니다. 요건데 뭐냐면 디시전 트리, 기계학습에서 디시전 트리란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쭉 내려갈 텐데 디시전 트리의 핵심은 제일 위에 제일 중요도가 높은 것을 보내고 그 다음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을 최상위에 올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소위 스트럭처도 되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한히 많은 디시전 스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올린다는 것은 그 중요성 기준은 뭐냐면 원래 상태에서 디시전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갈라치기를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양쪽이 디시전 트리로 한번 오면 양쪽이 훨씬 더
동질적인 이런 상태가 돼요.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동질적인 상태. 즉, 이 before 상태의 여기죠. before 상태의 엔트로피와 디스전 후에 애프터 상태의 엔트로피의 차이가 큰 것을 제일 위로 올리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뭐 그것에 의거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략 그 뭔가 인투이션, 뭔가 직관적으로 대략 무엇인지 이해는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데이터를 놓고 계속 혼잡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격차가 제일 높은 것을 제일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디스전 트리를 쭉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버리면 소위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 리커시브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나면 그러면 거의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최말단에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는 탑 디시전 포인트가 있지만 제일 말단에 가면 그냥 낱개의 데이터만 남죠. 결국 이거는 오버피팅의 문제입니다. 네, 과도하게 자세한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프루닝이라는 걸 합니다. 프루닝이라는 것은 프루는 나무가지를 자르는 것이요. 전지, 뭐 나무가지 자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디스전 트리가 쭉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디스전 트리라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원래 나무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지금 뒤집어서 거꾸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디스전 트리라고 보고 이것들이 너무 크지 않도록 어느 단계에서 잘라준다. 그런데 미리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이상 피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끝까지 만든 다음에 거꾸로 그, 이 정도로 올려서요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어디 정도에서 멈추느냐 또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제가 되죠. 어쨌든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스파크의 그 ML립에서도 디시전 트리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여기 앞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여기 지금 엔트로피를 얘기했지만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예컨대 그 지니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스팍에서도 그런 알고리즘들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도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소프트 벡터 머신은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분류를 하고자 하는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분류한다면 이걸 분류짓는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분류짓는 어떤 이 선 또는 면 물론 2차원 데이터에서는 선이 될 것이고요. 3차원 데이터에서는 어떤 면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기하학습에서는 컬럼의 개수만큼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게 50개의 컬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카테고리가 정답이 될 거예요. 예컨대 이게 나무다, 강아지다, 닭이다. 그러면 실제 모양에 따라서 이게 닭이냐, 개냐,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될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숙성 데이터일 텐데, 이 숙성 데이터를 피처라고 부르거든요. 피처의 개수는 차원, 디멘전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차원이 되면 이 다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죠. 하지만 여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이라는 것은 예컨대 2차원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뒷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선, 이 선, 이걸 3차원 이상일 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인데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이 하이퍼플레인, 가상의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생겼을 때 여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거리 계산에서 이 최근접된 엘리멘트와의 거리 격차가 최대가 되도록 하이퍼플레인을 잡는 것이 되죠. 그러면 대략 KNN에서의 우리 거리 계산하던 것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짓는 선은
찾는 과정이 됩니다. 대략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소위 커널 펑션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자차원에서 막 섞여 있을 때는요. 예컨대 2차원 데이터만 놓고 봐도 그리고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만은 안 되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차원을 달리해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란 일종의 디멘션을 추가시키는 것이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컬럼이 5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50차원의 데이터, 예컨대 카테고리 컬럼을 뺀 나머지 49차원의 데이터만 가지고 무언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뭔가 커널 펑션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서 보다 확실하게 구분질 수 있는 어떤 하이퍼플랜을 찾아 나가는 기법을 커널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이런 커널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분류 모델에 대한 얘기를 그런 정도로 마치고요. 비지도 학습 부분, 군집화와 연관 규칙인데 이것도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군집화는 어떤 패턴을 잡는 것이에요. 기준을 따로 주질 않고 모아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것인데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은 마치 KNN처럼 어떤 군집이 있을 때 군집의 중심점을 찾아 나가는 것. 이 중심점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지금은 2차원 데이터입니다만 예컨대 30개의 컬럼이 있어 30차원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30차원의 그 4차원 공간에서 중심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 중심점의 기준은 뭔가 중심점으로부터 해당되는 그룹들의 엘리멘트와의 거리죠.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을 것이고 처음에 랜덤하게 찾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 센트리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또 계산을 하고 이동을 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수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렴된 상태에서의 센트로이드를 찾아서 그 반경을 통해서 뭔가 군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KNN이고요. 그 이외에도 앞에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예컨대 밀도 계산을 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군집 모델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연관규칙 모델은 이것도 뭐 얘기해 붙일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고유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그래서 누군가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서 어떤 물건을 사가고 다음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가고 이런 데이터. 그러면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스파스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많이 사가더라 하는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연관성 규칙의 문제인데 이걸 찾아내려면 역산을 해야 되겠죠. 다만 문제는 굉장히 방대한 커다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몇 개의 트릭을 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아프리오리 같이 예컨대 직접 이 발생되는 소위 빈발 항목이요. 빈발 구매 항목 그런 것들을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라고 부릅니다만 프리퀀트 아이템 셋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미리 걸러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등등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골라내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조차도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에 매트릭스 디컴포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렬을 분해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원래 논리의 흐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 나이브 베이젠처럼 일종의 조건부 확률 계산처럼 돼버려요. 이 양쪽이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빵을 사가는 사람은 되게 우유를 같이 사가더라 라든지
햄버거용 패티를 사가면 햄버거 빵을 사가더라.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연관 규칙에서는 소위 interestingness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이 연관 규칙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수만 개의 그 아이템 세트, 그러니까 룰들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필요 없고 무언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으로 올 수 있는 의미성을 찾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죠. 또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이 연관 규칙을 입니다.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묶음 상품 또는 진열, 그러니까 이 매장에 진열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추천 항목들, 이런 데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의 말씀은 정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델 평가 부분인데, 모델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예컨대 분류면, 분류만 가지고도 예컨대 그것이 디시전 트리이든 나이비에이션이든 서킷 벡터 머신이든 수십 개가 수십 개의 알고리즘들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들 각각에서도 예컨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는 데이터의 조합을 어떻게 큐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마다 또 수많은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도 다양한 모델들을 생성시키고요. 그중에 제일 좋은 모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의 지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모델 평가에 대해서는 에, 차근차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다시 좀 할애할 수 있을까 좀 보려고 하고요. 여기 지금 일단 다음 얘기로 먼저 넘어간 다음에 우리 이번 과정이 끝나기 전에 한번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팍에서의 이 머신러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보려고 하는데 코드를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코드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코드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보충 말씀을 먼저 드리고 평가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오든지 그렇게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앞에는 일반 이론이었고요. 이 부분은 스팍에서의 머신러닝 거리인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ML립이 있었고 ML이 있었고 M립으로 유통합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이비에이션으로 얘기했었지만 사실 디시전 트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타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뿐더러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또 계량해서 자기 업무에 맞도록 수정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쓴다기보단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 과정이라는 것은 우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도메인 널리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익히고 몇 개를 시험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그래서 이용하게 되죠. 자, 어쨌든 여긴 지금 음, 그 스팸 클래시파이어 앞에 본 그런 것들도 무언가 안에 알고리즘을 두고 그리고 분류를 해 나간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글래브 필터링인데 협업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 뒤에서 따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학습에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앞에서 우리가 본 그런 알고리즘들, 이게 한 부류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으로 대변되는 추천 시스템, 이게 또 하나의 부류란 얘기죠. 네, 그리고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학습으로서의 군집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으로는 피처 엔지니어링, 앞에서 말씀드렸죠. 속성 데이터들,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이 각각을 컬럼 또는 애트리뷰트, 베리어블, 피처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이거에 관련된 것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예컨대 30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지만 우리가 모델을 선정을 해서 뭔가 분류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 선형 모델을 하거나 했는데 결과가 원활치가 않아요. 가만히 이러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데이터를 확충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건수를 확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재 있는 데이터는 측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에 데이터의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측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비정형의 정성적인 데이터인 경우에도 무언가 계량화를 시켜나가면서 삽입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측정이 안 되고 있다면 측정을 별도로 측정기기를 두고 IoT 센서를 둔다든지 카운터를 둔다든지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예컨대 전체 중에 피처 셋을 일부를 뽑아내는 것, 피처 익스트랙션이고요. 몇 개를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것, 피처 익스트랙션이고요. 이런 식으로 피처에 대한 것, 이게 결국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특히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그래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일반론적으로 볼 때 분류 모델,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군집 모델, 그 다음에 특성공학,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다. 뭐라고 한번 정리해 봤고요. 스팍으로 보면, 스팍에는 원래 ML립이 있었고, 그리고 ML이 나중에 추가됐어요. 원래 처음에 ML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ML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ML은 1.2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원래 ML립은 RDD 기반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음, 음, 주제. 여러분들, 제가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ML립을 보면, ML립에 지금 이 최근에 보충된, 그러니까 지금 위는 M립이 있고 밑에는 ML립이 있습니다. ML립 경우에는 RDD 기반으로 많이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소스 코드들도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요, 여기 좀 스칼라로 되어 있군요. 뭐 이런 거. 파이썬이 있네요. 보시면 이것은 뭐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PCA를 볼까요? PCA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요건데 뭐냐면 지금 ML립 같은 경우 자 다시 일단 얘기를 좀 안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초기에, 그리고 ML도 마찬가지입니다. ML도 상당 부분은 RDD로부터 좀 API나 이런 쪽으로 좀 추상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이 내용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나 기존에 쭉 이루어지고 있던 스파크의 머신러닝 관련된 문건들을 보면 대부분들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소드를 통해서 피팅을 시키고 하는 로우 레벨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 RDD를 우리가 슬라이드로만 쭉 보고 넘어갔는데 작업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했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 마치 SQL처럼 SQL과 결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스파크 프로그램을 짜면서도 하두베 자바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보다는 상당히 앱스트랙트되어 있지만 여전히 로우-레벨 프로그램들을 많이 짰어야 됐었죠. 근데 최근 와가지고는 스파크의 방향이 앞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도 점차 이제 그 분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예컨대 분류 모델 중에 디시전 트리로 하는 부분 모습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MLlib을 이용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파이스팍.mlib에서 트리로 가서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와서 디시전 트리에 피팅을 시키는 모습이죠. 즉 디시전 트리 모듈을 가져와서 디시전 트리 트레인 클래시파이어에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피팅을 시키면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RDD 기반이어서 사실은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조금은 이 로우 레벨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다시 또이 추상화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MLlib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모듈의 방식이 현재도 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Llib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실제로 보다 보면 그 문건들이나 그런 클래스들이 MLlib로 워낙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크에서 네이티브하게 작업한다면 MLlib을 주로 참조하게 되죠. 자, 나이브 베이지안에 관련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패턴은 비슷합니다. MLlib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이브 베이지안을 가지고 오고 나이브 베이지와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이 있네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에 데이터를 트레인 시키고 등등. 그죠? 자, 그 다음에 콜라보러티브 필터링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파크 MLlib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MLlib에서 지금 주로 알고리즘 측면에서만 봤었지만 몇 가지 용어를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스파크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앞에 트랜스포머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트랜스포머 액션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는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는 뭔가 추정 모델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를 피팅을 시켜서 피팅을 통해서 에스티메이터를 추정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건데 뭐냐면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MLlib에도 포함되는 얘기고요.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델이 데이터에 맞도록 모델을 피트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fit 모델 to data이죠. 데이터를 피팅시키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고정되게 두고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모델인데 그것이 바로 에스티메이트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도
스파크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앞에 우리가 Business Understanding, Data Understanding, Data Preparation, 그 다음에 EDA, 모델링, 모델 이벨루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절차를 넓게 보면 파이프라인이고요. 또는 적게 봐도 예컨대 EDA를 하고 모델과 모델 이벨루이션 할 때 이 과정만 놓고도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 업무의 절차예요. 예컨대 모델의 데이터를 넣는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바꿔본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해본다. 모델 평가는 모델 간의 평가도 있지만 모델 내에서도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해볼 수 있겠죠. 뭐 말하자면 KNN이나 K민스 같은 것들의 K값을 바꿔나간다든지 아니면 밀도 계수 같은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변경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하기보다는 지표를 주고 처음에 데이터의 정확성을 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각 모델별 평가를 하고 모델 간 평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 일련의 작업이라고 해도 예컨대 데이터 피팅시키고 그거 가지고 계수를 보고 또는 뭐 소위 잔차나 아니면 MSE, RMSE 같은 이런 평가 지표 또는 미스크래치 레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흐름도를 만들어서 어떤 일 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 그리고 어떤 예외사항이 있으면 다시 어디까지 돌아가라. 라는 것을 지정한 이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목적은 딱 하나죠. 자동화시킬 수 있다. 소위 휴먼 인터벤션, 사람이 개입하는 포션을 최소로 하고 자동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익스플로레이션,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샘플링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들 얘기가 있죠.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는 스파크에서 파이프라인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또 별도의 아파치 프로젝트나 웹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진행을 하고 있죠. 아마 아시겠지만 원핫 인코딩은 소위 더미 코딩을 하는 것인데 예컨대 대중소라고 치죠. 예컨대 무언가 리그레션을 한다고 치죠.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의 효율성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의 효율성. 그런데 그 데이터가 가지고 성분이나 그것이 가지는 출력 지수 아니면 지속성, 지속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 항목이 예컨대 어떤 내용물이 대중소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핫 인코딩으로 카테고리 변수도 모델에 산입하려고 하죠. 대중소 같으면 예컨대 0, 0, 1, 0, 1, 0, 1, 0, 0 이런 걸로 대중소를 분류할 수 있겠죠. 대는 이렇게 한다, 소는 이렇게 한다, 중은 이렇게 한다, 소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대인 경우는 나머지 계수가 어떻게 되고 중일 때는 어떤 모델이 생성이 되고 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을 모델에 산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파이프라인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절차를 하나의 표준된 스크립트로 이렇게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잔차를 얘기하거나 선형 모델을 얘기할 때는 MSE, Mean Squared Error죠. 여기 이겁니다. Mean Squared Error이고 앞에 루트가 붙으면 여기에 루트 씌우면 루트 민 스퀘어예요. 사실은
민 스퀘어드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 에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원 데이터의 단위와 맞춰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원 단위가 있는데 이건 제곱 단위니까 뭐 그럴 뿐이고 실제로 이 의도는 다 동일한 상태이죠. 그런 것도 여기 나와 있네요. 뭐 그것도 얘기고요. RSQL 결정계수 말씀을 드렸죠. 결정계수는 보통 SST분의 SS -SS 뭐 이렇게 됩니다. 보통 SS로 들어갈 때 이 얘기는 sum of square입니다. 즉 제곱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제곱합, 전체의 제곱합 분의 1 마이너스 잔차에 의한 것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느냐는 설명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계수라고 봅니다.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뭐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평가 지표 중에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뒤로 미룬 모델 이벨레이션 하는 것들은 예컨대 프리시전 리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모델이 완성된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까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R스퀘어나 MSE 이런 것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선형 모델을 진행하면서 예컨대 20개의 컬럼이 있을 때 20개를 다 쓸 거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쓸 거냐 또는 몇 개의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회귀선이 있을 거예요. 회귀선이 이 MSE나 RSE를 보면 몇 프로이고 결정일수는 얼마이다를 보고 모델을 선택해서 추려내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어디 정도까지 이 모델의 유효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모델을 골라내는 것 이전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죠. 사실은 머신러닝의 각 단계마다 이렇게 고유한 지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긴 지금 선형 모델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 파라미터로 나뉘죠. 모델 파라미터는 즉 모델의 개수입니다. 선형 모델이면 선형 모델의 회귀직선 개수이고 아니면 예컨대 서포트 벡터 머신이면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 말씀도 아예 줄였었지만 예컨대 얼굴 인식을 한다. 그래서 무언가 구별해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안 로봇이 있어서 카메라로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를 구별하고 싶다면 남자다, 여자다라는 카테고리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나의 얼굴 화상이 204768에 100만 개의 픽셀로 되어 있다면 그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동영상으로 찍히지만 가장 해상도가 좋게 찍힌 그것들을 가지고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옮길 거예요. 그럼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기존의 소프트 벡터 머신을 훈련시킨 그런 정기 화상 자료 20만 건에 의해서 남자 여자라는 어떤 구분을 하는 공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새로 찍힌 사람의 얼굴이 이걸 가지고 남자다 여자를 구분하겠죠. 자, 그러면 20만 건의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만든 소프트 벡터 머신의 모델은 이 100만 개, 극단적인 이런 100만 개 픽셀 각각에 대한 어떤 개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것들은 아주 성능이 좋지만 예측력이 좋지만 설명하기가 힘들고 어떤 것들은 예측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인터프리터빌리티죠. 이를 얘기할 때 이쪽에 속하는 것이 딥러닝이나 소프트 벡터 머신을 얘기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모델의 각 변수에 할당된
파라미터, 이걸 모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이전에 이렇게 모델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설정해둔 어떤 기준점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KNN 같은 것들이죠. 또는 밀도계수의 어떤 트레시홀드 값들,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모델 파라미터는 어떤 계산 값으로 나오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계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모델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합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긴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들도, 여러 가지 이 기능들도 스파크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랜덤 포리스는 소위 이제 앙상블 모델인데요. 앙상블 모델은 하나의 모델로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을 해서 그 모델의 강점만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랜덤 포리스트인데, 랜덤 포리스트는 앞에 디시전 트리가 우리 뭐 엔트로피나 인포메이션 게인의 격차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트리를 만들면 있어서 단 하나의 엔트로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트리로부터 계속 정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개별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랜덤 포리스트로 확장하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진행이 가능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그 스파게티도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기능,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이콜드 크로스 밸리데이터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일단 마치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하는데, 실습하기 전에 우리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이런 얘기를 먼저 실습 부분을 좀 하고요. 실습을 하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것이요. 그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보충 얘기는 아마 추천 관련된 얘기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충하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죠.